대출 축소 릴레이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주담대에서 신용대출 제한도 검토를 한답니다. 1주택자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경우도 대출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시장이 불안하거든요. 그 불안한 이유가 일관성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조금 부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 부담만 집사라 아우성 뒤늦게 수습 나선 당구,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 금강원장이 대출에 대해서 들쭉날쭉한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아니다 하면서 대변을 또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금융위 위원장의 이름 뭐죠? 그분이 이제 교통정리를 뒤늦게 하고, 그리고 은행도 혼란스러운데 그 뒤에 비서실장이 또 얘기를 하고, 오늘은 국토부 장관이 또 얘기를 했어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는 불안함을 어떻게 조장을 했냐면은, 일단은 가계대출에 대한 문제를 제시를 했어요. 이복현 그 금강원장이 무리한 대출 확대로 가계부채가 너무 악화가 됐다라고 7월 초반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5일부터 금강원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 점검 브리핑을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날 KB에서 주담대 금리를 0.13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12일, 15일, 뭐 7월 22일, 24일 그때 동안 우리은행 주담대 0.1% 올리고, 신한은행 주담대 올리고, 하나은행 올리고, 농협도 주담대 올리고 0.2% 올리고 인상하면서 5대 은행에서 총 22차례 가계금리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세팅이 된 다음에 대출을 축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대출의 축소를 이렇게 던져놨으니까 은행에서 이제 이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이제 이복현 이제 금강원장이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한 게 아니다. 8월달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제 신한은행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신규 취급을 제한을 하죠. 그리고 금강원에서 그 다음 날 대출 심사 강화해서 투기 수요 잡아야 된다고 또 방향을 하니까 KB국민은행이랑 여기서 수도권 주담대 만기 30년을 이제 축소를 해버렸습니다. 원래 50년짜리가 있고 40년이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걸 30년을 축소해버리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에서도 이제 생활안정 그 목적 주담대가 있잖아요. 생활안정자금 요것도 1억 원으로 항도를 축소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에서는 그 다음날 그다음에 모기지론 보험 있죠. 주담대 모기지론 보험 MCI하고 MCG가 있습니다. 요거 가입 중단했어요. 이러면 또 대출이 줄어들거든요. 그다음에 한 며칠 지나니까 농협에서 수도권 주담대 한시적으로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중단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우리은행에서 또 1주택자 주택 수도권 대출 그 전세 대출을 중단을 해버립니다. 대출 축소 릴레이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총 이 5대 우리 은행이 있잖아요. 거기서 한 30여 개의 대출 축소 대책을 내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시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제정신이 아니다. 1주택자나 갈아타기도 지금 막아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복현 금강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송합니다. 사정 공감 없이 다주택자 대출 제한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뭔가 기조 없는 발언을 좀 했습니다. 기조라는 게 뭐 일관성 있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거를 확실히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부작용들이 조금 예상이 되니까 일단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너무 좀 우왕좌왕을 하니까는 이제 금강위원장이 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을 정해가지고 뭐 국민 불편을 좀 더할 수 있으니까 은행에서 이런 기준들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뭐 불편 해소하겠다라고 이제 또 변을 합니다. 변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실수에 대해 제출 막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지금 자지우지하잖아요. 막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집값 상승세 둔화 어떻게 할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책 금융이 직접적 원인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거 있는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이거는 빌드업인데 공급 정책이 이거를 막을 거니까 지금 이 정책들 어수선하라도 조금 안심해라라고 얘기했는데 공급 정책요 지금 당장 나오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안정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아파트인데 이 공급 정책이 도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빌라라든지 오피스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공급 정책이 실제적으로 시장에 완벽하게 구현되기는 어렵습니다. 안정화시키기에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복형 금강원장이 실질적으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지금 은행에서는요. 아마 내일부터도 신한은행이 또 주택 신규 구입 목적으로 한 이제 주택담보대출 무주택 가구한테만 허용하는 거 이제 또 규제를 하겠죠. 근데 이게 신한은행이 이사나 갈아타기로는 1주택자 주택 처분 조건의 주담대 이거를 취급을 안 할 거예요. 그걸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도 대출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신한은행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은행에서는 또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불안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계부채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진앙지를 파악을 했지만은 처방을 잘못하고 그리고 일관성 없이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뭐 이 부분들 또 사죄를 하고 그리고 금융위원장은 또 다른 수습을 하고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뭔가 이 행정부처 간에서 일치되지 않은 얘기들이 일관성이 부재한 정책들이 나오니까는 은행원들조차도 지금 정책이 어떻게 하라는 걸 헷갈린다고 합니다. 일관성의 부재는요 시장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이 부재가 시장의 불편함과 불안함과 관망하고 거래를 못하게 또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거든요. 저도 이제 공무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관된 정책 기조. 내가 이 얘기를 했으면 이게 이 앞으로와 이 방향과 또 맞아야 돼요. 이게 다르면은 우리가 이걸 변론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일관성이 중요한데 지금 부서별로 다른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은행도 헷갈리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관성 부재로 혼란스러워서 거래가 또 많이 줄어들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수요의 대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고 지금 가격의 동력을 회복시켜 준 거는 실수요자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대출의 건전성들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명목하에 뭔가를 지금 한다고 하지만은 실수요자들이 정작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들을 계속 좁혀가고 있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관성 없는 게 시장을 좀 힘들게 한다.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일관성 얘기를 두 번째는 얘기했고 첫 번째 제가 얘기한 거는 상승의 실질적인 원인과 이런 처방, 진단과 처방을 잘못해서 시장에 부작용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 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불안한 상황들을 또 어떻게 바라야 될까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으로 퍼질지를 봐야 돼요. 이제 풍선 효과들이 나올 겁니다. 풍선 효과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풍선 효과가 나오느냐? 지금 보시면은 막차 영끌로 미리 대출했나 4대 은행 주담대 줄었다. 예, 주담대가 9월 첫 주에 2조 7,379억 원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풍선효과 주제는 이미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 주담대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주담대가 9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5대 금융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주담대 잔액 하루 평균 증가폭이요. 약 220억 정도. 약 220억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 지난달에 한 4,200억이 넘었는데 요거 비교하면요. 주담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줄어든 거죠. 주담대를 하는 게 줄어든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생명보험사나 요런 데 주담대가 있잖아요. 요거는요. 3,800억이 증가했습니다. 풍선 효과가 일어났죠. 내가 이걸 주담대를 막으니까 이거를 더 금리를 더 낮게 해서 쓸 수 있는 걸 막으니까 금리를 더 높여 가지고 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9월 달에 하나생명에서 이번 9월 달 이제 저번 주죠. 주담대를 실행을 했는데 9월 들어서 나흘 만에 완전히 완판됐어요. 조기 소진이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풍선 효과가 일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어떤 걸 하냐면요. 주담대 막자, 신용대출 급증, 풍선효과, 신용대출이 급증했습니다. 지금 신용대출은요, 신용대출 잔액은요 4,700억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도요 4,600억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한 3일 사이에 5대 신용금융사가. 보세요. 주담대에서 줄어든 만큼 풍선효과로 보험사라든지 신용대출로 늘어나 버렸어요. 풍선효과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수습을 왜냐면 지금 더 안 좋은 신용 대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금리가 더 높은 거를. 그러면 이거를 조금 잘못됐다고 인지하고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 기조를 못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전 정부에서 했던 실수를 그대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담대에서 신용대출 제한도 검토를 한답니다. 앞으로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용대출도 이제 제한을 검토를 한대요. 이거 다 막으면 이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고금리의 사채 시장으로 갑니다. 결국은 몰리는 거잖아요. 다 막아버리면은 숨구멍을 하게 해야 되죠. 예전 정부 우리 정부가 제가 이제 예전 정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그 잔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규제가 안 풀렸거든요. 예전 정부에서 그만큼 마루타를 했잖아요. 그만큼 시장을 대상으로 마루타를 했는데 지금 그 시장에 대한 부작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작용이 큰 거를 알면은요.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전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위에 거 막으니까 막고 누더기처럼 또 막아요. 그런다고 시장이 잡히나요? 대출로 잡히나요?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풍선 효과가 대출의 풍선 효과가 안 좋은 풍선 효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체자들을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 대출 막으면 그런 현상이 아니고 그 전에 이 대출 정책을 빨리 좀 기조를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계속 유지하면은 내년 시장에서 아무래도 안 그래도 지금 윤 정부가 레임덕이 내년에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레임덕의 가중들이 더 심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정책 대출. 이게 집값의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 대출 풀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왜냐하면 자극제는 됐거든요. 근데 이게 주범이라고요? 주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갭 투자가 집값에 자극하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선은 이 두 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진단을 잘못하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원래는 상반기에 1억 3천 정도의 소득 조건을 2억으로 완화를 시켜주고 요거를 3분기에 하겠다는데 이거를 조금은 속도 조절 연기를 하고 기준 완화를 좀 지연을 하겠다고 했죠. 왜 지연을 할까요? 시장이 이거 지금 많이 풀면은 문제가 되니까 라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잘못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 신문이 한 며칠 전에 나왔었어요. 며칠 전에 나오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해명을 했어요. 이거 이런데 현혹되지 마라. 우리 정부는 그런 적 없다. 제대로 이행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가닥 자체는 그냥 신생아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완화하려고 소득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지금 한간에는 DSR도 여기에 적용을 시키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가격을 올린 건요 얘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가격이 올라간 데는요 서울에 있는 상급지의 집값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진단을 잘못하니까 정책 대출이 집값의 주범이라는 오해를 하면서 진단을 하니까 잘못된 처방이 나온 겁니다. 속도 조절. 얘들은 해줘야 돼요. 지금 얘들은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6억 이하의 아파트, 9억 이하의 아파트,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은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습니다. 오히려 20억짜리, 30억짜리가 훨씬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신생아 대출에 대한 속도를 조절해서 실질적인 1주택자들의 문제를 삼는 것보다 얘들은 진단을 잘해가지고 그대로 유지해서 더 얘들은 활성화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값을 자극한 거는 신생아 대출이 아닙니다. 트리거 역할을 조금 하급지의 물건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요. 얘가 원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잘못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잘못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서울의 갭 투자 의심 1년 새 3배 증가, 3년 반 만에 최대. 제가 이거는 왜 이제 했냐면요. 그 지금 갭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정부의 입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은행권에 정부에서 조금 압박을 가해서 은행에서 갭 투자에 대한 것들을 못하게 금융 대출을 막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집값을 자극한 건요 갭 투자가 아니거든요. 갭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의 강남, 서초 매매 거래 중 3건 중에 한 거 신고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원인지가 이거라는 거고, 갭 투자는요 7월 기준을 해서 7월 기준으로 서울의 갭 투자를 기준으로 해서 7월의 거래량이 그 서초, 강남, 송파 여기가 거의 한 오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700건 가까이 나옵니다. 1,700건. 그 중에서 갭 투자가 몇 건인 줄 아십니까? 강남, 송파, 서초가 신고가가 일어나고 여기가 가격들이 움직임이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갭 투자의 비율이요 얼마 안 돼요. 2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1,600건, 1,700건 중에서 200건이 갭 투자입니다. 그 200건이 집값을 그렇게 크게 올렸을까요? 실거주자들이 올린 거거든요. 실거주자들이.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서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송파도 잠실 쪽도 그렇고 갭 투자를 못하게 토지거래 허구를 막고 있잖아요. 근데 갭 투자가 원인이라서 막았다면요. 그 원인이라면요. 여기가 지금 오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실거주자들이 올렸거든요. 실거주자들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제가 2가지만 실례로 보여드리는데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뭐 정책 대출이 주범이다. 이거는 하급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급지는 얘가 아니라 얘들 많이 안 올랐습니다. 9억 이하의 아파트들. 9억 이하의 아파트를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강남하고 서초에 신고가가 일어나고 여기가 엄청난 진앙지인데 여기에서 오른 게 실거주자들이 했는데 갭 투자라고 잘못 진단한 겁니다. 그래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니까는 이상한 결과들이 앞으로 나오겠죠. 정부에서 정책 모기존을 집값 자구로 진단을 한 거는 그래서 어떤 처방을 내렸죠? 처방전은 이겁니다. 정부의 처방전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거를 이제 뭐 연기를 했죠. 신생아 특례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 모기지로 내 DSR 검토도 적용도 검토를 하고 있고 소득 기준도 완화를 하고 있고 요런 이제 진단을 하니까 요런 결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갭 투자라는 원인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조건부 전세 대출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담대에 대한 한도를 축소를 하고 1주택제 이상의 주담대를 제한을 했습니다. 진단을 잘못하니까 이게 우리가 처방도 잘못하는 거잖아요. 처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진앙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서초, 뭐 송파의 잠실, 용산, 지금 여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 투기 과열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엎쳐서 구역 지정이 토지거래 허구역이 지정된 데가 강남, 송파, 용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진단은 진앙지가 여기다라고 하면은 강남 상구라든지 여기에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의 투기 과열 지구를 푸는 겁니다. 그거를 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가격을 시장에서 조정을 하겠죠. 여기 보시면은 강남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값이 55억 최고가 반포도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나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반포에 55억짜리랑 그다음에 원밸리랑 뭐 좀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신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런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원펜타스가 보류지가 나온 거 3개가 나왔는데 이게 아무도 입찰을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9 타입 A가 35억에 나왔고요. 107 타입이 58억에 나왔고, 그 다음에 155 평방미터가 80억에 나왔습니다. 일반 분양가의 2배 이상으로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이 보류지를 아무도 안 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장은요 가격이 비싸면 안 삽니다. 그러면은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구를 풀어가지고 거래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다가 영원히 올라갈까요?
방금 이 원펜타스의 보류지처럼 가격이 2배 이상 올려가지고 가격을 내버리면요,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안 사죠. 그렇게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지금 규제보다 훨씬 더 많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의 처방은 뭐 갭 투자를 막아야 된다. 갭 투자가 아니죠. 실거주자들이 지금 많았다고 했죠. 아까 그 건수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정책 모기지론이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죠. 9억 이하짜리 주택, 6억 이하의 주택들은 지금 많이 움직이지 않은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진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진단이 잘못된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진앙지에 거래를 활성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시장에 경쟁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관리 지역을 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무섭겠죠.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정부가 참을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면요, 시장에서 이게 비싸다라는 것들 판단해 가지고 안 사버립니다. 그러면서 가격들이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와 이번에 이제 잘못된 진단으로 이제 전세 세입자들이 많이 힘들 겁니다. 세입 수요를 많이 막았잖아요. 전세를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요. 매매를 눌렀잖아요. 그런데 전세도 누르고 있잖아요. 매매는 가격을 누르려고 하고 대출 거래를 못하게 하려고 유동성을 막아버리고, 전세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전세자가 못 들어오는 구조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잖아요. 조건부 전세 대출에 대한 중지, 이런 부분들이 갭 투자를 못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2주택 이상 가져가는 거 금지. 2주택이 있어야지 임차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임차의 수급 조절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정부 입장에서 집이 지금 집을 사니까 많이 올라가네.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네. 일단 막자. 근데 진단을 맡겨야지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는데 처방이 안 맞으니 시장의 부작용은 저는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든지 갭 투자 수요 축소 정책에서 전세가 상승할 거고, 이게 그 임대차 입법이랑 또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공급의 축소에 따라서 월세 수요도 열세로 좀 유입되는 사람이 있어서 월세도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월세도 상승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차 시장이 불안해지고 가격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매매가도 자극할 겁니다. 삼박자가 다 안 좋아요. 가격적으로. 물론 오르면 좋죠. 근데 오르는 게 정상적으로 오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부작용으로 오르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정부는 내가 지금 안가에 왔는데 지금 안가에서 눈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눈은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네가 배가 아픈 것 같네. 그래서 배탈약을 주는 거예요. 안약을 줘야 되는데 지금 좀 그 꼴입니다.